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분노에 심장이 덜덜 떨려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떨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심장이 조여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더라고요. 정말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왜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 저는 뭘 지키고 싶었던 건지 몇 번이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는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해 한 회사에 10년을 몸담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둘 때 너무나도 속상하고 우울했지만 남편과 시댁에서 강력하게 우기기를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10년을 하면서 정말 별꼴을 다 보고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원하던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것은 저에게도 참 슬픈 일이었네요. 제 나이 36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양가 집안에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을 하는 바람에 신혼생활 제대로 한번 즐겨보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노산이라는 게 뭔지 참 나이가 있다고 애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상처가 되던지 나이를 먹은 건 저나 남편이나 매한가지인데 왜 아이가 잘못되면 무조건 산모 탓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시댁에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늘 참아야만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달고 사신 분이시기에 저에게 늘 그래야 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여자는 말이야, 무조건 시댁에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네 엄마를 봐라. 네 엄마가 얼마나 너네 할머니한테 잘했어. 평생 병시중 들고 옆에 가까이 살면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 덕을 받고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네 엄마한테 꼬박꼬박 아직까지도 생활비를 건네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조상님께 잘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시집까지 갔으니 항상 시댁을 섬기고 시댁에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잘하면 잘할수록 윤서방도 잘 되는 법이라고. 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지만 제가 신혼 초에 임신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친정에 와서 시댁의 흉이라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혈에 끌끌 차며 저에게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 시댁 말이라면 껌뻑 죽어야 한다 하며 저를 꾸짖으셨죠. 사위인 제 남편이 친정집에 오기라도 하면 무슨 대통령 모시듯이 모셔야 한다고 저희 친정엄마를 다 해달붙으셨고요. 저희 친정엄마 정말 무일푼으로 시집와서 아버지에게 평생을 생활비 받으며 생활하신 분이시거든요. 당연히 저희 친할머니 또한 친정엄마를 늘 돈 없는 년이라고 무시를 하셨었고요. 과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저와 동생을 업어 키우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친정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부관계를 평등하다고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36살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이 극성났다는 걸 결혼하고 깨닫긴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저를 본인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자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최고의 아빠였죠. 주말에는 꼭 아이랑 나가서 놀아주었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에도 늘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를 나무라곤 했었으니까요. 시댁과의 일은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아버지를 등려했고 저한테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밤을 꼴딱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댁에 항상 헌신하고 살아야 한다 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헌신을 당연하게 바라시게 된 거죠. 아니, 애초에 친정아버지가 한 말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글쎄, 사돈끼리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은 사돈이랑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불편한 사이가 될 법도 한데 친정엄마는 아니었지만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의 취미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것이었거든요. 비싼 카메라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또 친정엄마 속을 어지간히 뒤집어 놓으셨었죠. 카메라가 무슨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걸핏하면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오시는데 친정집 형편이 그런 취미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괜찮았겠지만 그 정도 취미 생활을 지지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평생 헌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 정도 취미 하나 못 가지는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항상 친정아버지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오신 친정엄마는 결국 친정아버지의 고가의 취미를 포기하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장비를 새로 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할 때 그 장비만 팔아도 한시름 놓겠다 싶을 때는 있었죠. 그런데 글쎄 친정아버지께서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었었고 그 전시회에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사진에 홀딱 반하시게 된 겁니다. 완전 초보자이다 보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 말고는 다룰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셨는데 사진에 관심을 가지니 친정아버지께서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머, 사진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처럼 찍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서둔, 사진이라는 것은 감각이랍니다. 카메라 조작 방법만 알면 진심을 담은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사진을 언제든지 남길 수 있지요. 예술 작품을 찍으시는 분이라 그런가. 아유, 말도 참 멋들어지게 하십니다. 안사돈께서 참으로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도 혹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희 동호회에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알려줄 사람 많습니다. 저도 사실 카메라라고는 자동으로 찍어주는 디지털 카메라밖에 몰랐었는데 여기서 전부 다 배운 겁니다. 카메라가 워낙 비싸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취미용으로 구매하면 조금 저렴하게 하겠죠. 취미생활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동호회 회장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냥 두 분이서 서로 관심 분야가 맞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사진을 배우고 싶다는 게 진심이셨나 봐요. 동호회에 가입을 하시고 중고로 꽤 괜찮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더니 두 분이서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지 했었는데 그건 아주 대단한 저희 착각이었던 것이었어요. 둘이 같은 동호회를 다니면서 제이중을 엄청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죠.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은 우리 친정엄마였거든요. 시어머니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정엄마한테만 슬쩍 흘려놓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친정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제 흉을 보고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면서 시집살이를 옹호했다는 사실을요. 아니 해도 안사돈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당신이 안사돈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안사돈? 안사돈이 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니 무슨 일이 있대? 요즘 들어서 사사건건 투집을 잡고 잔소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애들 둘이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건데 집까지 찾아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빨래를 이렇게 하면 냄새 난다 하면서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아니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참견을 하고 그러는지. 거기다가 전화를 자주 해라. 시댁은 자주 찾아와야 한다.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일일이 챙기겠어요. 당신이야말로 너무 어술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예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지. 내가 누누이 말을 하잖아. 친정은 안 챙겨도 시댁은 챙겨야 하는 거라고. 빨래를 했는데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잔소리할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걸 잔소리로 들어. 당신은 왜 안 사돈 편을 들고 그래요? 누구 아버지인지 헷갈릴 정도네. 사위를 당신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돈댁 편만 들고 그래요? 안 사돈이 틀린 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이럴 때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부끄럽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미덕인 거야.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겠구먼.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자식이 누군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지자식이 트집 잡혀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사돈이랑 짝짝꿍이 맞아서 그래도 된다.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속이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네. 딱 보아하니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건 알면서도 동호회인지 뭔지 가서 안사돈한테 그래도 된다. 지도 편달해달라 하면서 사람 좋은 척 했겠지. 아니 내가 뭐 언제 그렇게까지 했대. 그냥 우리 딸이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셔라 정도는 했다 이거지. 나한테 시댁에 좀 잘하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몇 번 잔소리를 좀 얹은 게 다인데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정말 이 인간이 누구 가족인지는 모르겠네.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안사돈이 기고만장해서 우리 딸한테 별거 아닌 걸로 난리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 친정아버지가 자리를 슬쩍 피하시더래요. 친정엄마 막년에 상당히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를 만나서 길을 죽이고 사셨던 거거든요. 뭐 처음에 시집 올 때 받은 게 많아서 꼼짝도 못했더나. 아무튼 그 불같은 본성이 딱 터지고야 만 거죠. 씩씩거리다가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딱 하신 거죠.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이 별것도 아닌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전화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웬일이시냐며 천연덕스럽게 받으시더랍니다. 생전 저에게 전화 한 번을 안 주시던 안사돈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을까요?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답니까? 있다마다요. 내 딸이 글쎄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러십니까? 예, 각자 가정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 집안을 가꾸고 꾸미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달이 나서 우리 딸을 괴롭히시냐고요? 어머 사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 누가 보면 제가 아주 못된 셈인 줄 알겠어요. 그럼 아닙니까? 도대체 빨래, 집안 청소를 가지고 왜 투집을 잡습니까? 그것도 집에 찾아와서요. 오죽하면 우리 딸이 초인종 벨소리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어머, 뭘 그렇게까지 피약을 하면서 말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저도 참다 말하는 거라고요. 사돈, 너무 며느리 말만 믿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내 딸의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들어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남편이랑 뭐 그리 짝짝꿍이 잘 맞아서 우리 딸 흉을 같이 봅니까? 남의 집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고요. 우리 딸한테 가서 시댁에 잘해야 된다고 말 좀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내 남편이지 사돈 남편입니까? 예. 아니 바깥 사돈이랑 친해지기도 했고 그냥 전해야 할 말 있으면 전해준다고 하길래 제가 슬쩍 흘린 것뿐인데요.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이렇게 꼬랑지 팍 내릴 거면서 왜 그런 짓을 뒤에서 벌리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우리 애한테 애 아빠 등 뒤에 숨어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고 잔소리 좀 얹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알겠어요? 참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밭다 싸더니 나서서 이야기해주겠다. 언제든지 말을 해라.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애초에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며느라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안 상임 하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니까 도움 좀 주려고 한 일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그니까 그런 참견을 하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내가 이 주먹으로 해결을 해야 말을 듣겠어요. 내가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왕년에는 불광동 쌍주먹으로 유명했어. 내가 꼭 이렇게까지 나서야 말을 듣겠어요? 예? 작작 좀 합시다. 유혈 사태 나는 거 싫으면 어머머, 아유, 알겠어요. 무서워서 네 말이 나겠나.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물론 친정아버지와 같이 사진동호회 활동은 꾸준히 하긴 하셨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동호회 활동에 몇 번 따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보고 깨갱하더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저한테 시집살이를 하는 건 깨질어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친정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정아버지께 너무나도 속상해서 제 심정을 고스란히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아버지 본인 생각이 아주 완강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다 너 시댁에서 이쁨 받고 잘하라고 말을 한 거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말이야. 시댁에 잘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 네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나도 자중하고 있다만 여자는 자고로 남편 내조 잘하고 시댁에 잘해서 예쁨 받는 게 평생의 기쁨인 법이야. 물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친정엄마의 눈치를 살피셨죠. 제 기분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런 말을 친정아버지께 듣고 기분이 나아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무시를 하고 지내는 게 속 편안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처음에 얻었던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2개인 18평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신혼살림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더군다나 제가 미니멀리스트라 집에 적당하게 뭘 가져다 놓는 편이 아니라서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세 기간에 채우고 동네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확실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대출을 더 받아서 옮기긴 했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생활이 턱 막힌다 싶을 정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남편이 눈이 돌아간 겁니다. 생활비는 부족하지 대출 이자는 숨막히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봐야 점점 가난함에 시달릴 것 같다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터넷에서 사연으로만 보던 사업에 미친 남편이라는 글들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너 사업을 시작해볼 거예요. 솔직히 회사 생활 너무 답답하고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것도 지겨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아와봤자 우리 한 달 생활하는 것 빠듯하잖아. 오히려 적자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더 이상 회사에 다니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이 아직 어려.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나이라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 말도 안 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막막했고. 근데 더 이상은 나도 못 버티겠어. 내 나이가 벌써 43살이야. 지금 사업하는 게 딱 적기래. 퇴직금도 만만치 않게 나올 거고 그 돈에 미천 삼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나랑 우리 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당신의 도전을 위해 꿈을 위해서 모든 부담은 내가 다스라고 하는 거야? 우리와 함께하면 아유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실패하면 곤란하게 하겠지만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집이나 저거에 좀 들어가서 산다던가. 우리 둘 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러면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 나도 그냥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말을 하는 거야. 벌써 문제야. 벌써부터 사업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하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라고? 지금도 내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왜 내가 네 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성공하면 우리 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지금은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해. 우리 아이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아이, 어떻게 우리 집이나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도 이해해줘. 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 계획도 다 짜놨어. 원하면 보여줄게.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 당신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또 승진할 수 있잖아. 아이, 그럼 너는 나한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아, 내가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라는 거냐고. 나는 내 꿈, 내 목표, 내 도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해 자른 남편은 그 이후에도 혼자 사업을 구상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표를 그려나가며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곤 했어요. 본인의 목표를 지지해달라는 이야기였겠죠. 남편의 지인이 공장을 열려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소매로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편에게만 단독으로 물건을 주겠다고 했다나 뭐라나. 결국 남편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집 대출금만 밀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라고 했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큰소리 떵떵 치길래 사업을 해보라 했더니 정말 사표를 단박에 쓰고 지인에게 물건을 납품받아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안했는데 남편이 오랜 시간 계획해온 일이라 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정말 시작부터 발로 뛴 보람이 있었어요.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동안은 죽겠구나 싶었죠. 돈은 안 들어오지, 생활비는 없지. 결국에는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려서 대출이 져갖고 아이가 배우던 모든 학습과 관련된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으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서부터 정말 약소하지만 생활비라고 돈을 쥐어주기 시작하래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차,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시댁과 친정에도 용돈을 팍팍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대출을 받았던 돈도 열심히 갚아나갈 수 있었고 조금 더 빨리 갚기 위해서 원금을 더 갚기도 하고 그랬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생긴 췌장암으로 세상에 등지게 되셨거든요.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잔소리꾼이시고 매일같이 마실을 나가셨던 아버지께서 꼼짝도 못하시고 병을 앓다 힘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진행 속도도 너무 빨라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암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더 무기력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두니었고 저를 더 못 괴롭혀서 아쉽다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바깥 사돈이 있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는데 말이다. 내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너한테 잔소리를 하겠니? 그동안은 나랑 마음이 참 잘 맞아서 사진도 같이 찍으러 다니고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휴 나도 좋은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구나. 내가 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말에 얼마나 공감을 잘 해주셨는지 딸 가진 아버지 같지 않게 참 아들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는데 아유 아쉬워라 아쉬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많이 황당했어요. 아무리 제 흉을 보는 게 즐거웠다고 한들 그걸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더 이상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못 시키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친정엄마께서는 참으로 우울해하셨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으시고
매일 아버지와 덥던 이불을 말지도 않으시고 덮으시면서 눈물을 적시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이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평소에 아버지랑 의견 충돌도 꽤 있었고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저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시는 일도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산 시간이 워낙 길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건가 싶었죠. 저는 친정엄마가 후련해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우울해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주 친정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요즘 너 친정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구나.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다녀오는 거야? 어제도 말이다. 내가 반찬 좀 줄까 싶어서 너네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은 혼자 밥 먹고 있더라. 아니, 사업하느라 바빠 죽겠는 남편은 혼자 두고 뭐 하는 거니?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랬으면 제가 일찍 들어갔을 텐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셔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러다가 너 안사돈이랑 합가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이, 우리 아들 등골 뽑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시댁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니? 너 시댁도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들 신경 써야지. 아, 내가 전화 좀 하라 해도 바쁘다고 무시하고 우리 손주 좀 데리고 오라고 해도 한 번을 안 오더니 매일같이 친정에 가고 있어. 어머니, 저도 시댁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 군소리 없이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은 다 잘해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친정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우리 집안도 중요한데 너 지금 완전히 친정집안만 신경 쓰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 진혁이 엄마도 많이 힘들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셔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는 폐할도 없이 지 마누라 편에 들고 앉았어? 우리 집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친정집만 챙길 거야? 우리 집안은 뭐로 보는 건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엄마요. 저희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셔서 딸이 좀 살펴보겠다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마, 넌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아주 시댁을 우습게 했지. 내가 팍다 싸돈 돌아가셨다고 잠잡고 있을 줄 알았니? 우습게 아닌 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이 돈으로 친정엄마 챙긴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딸이 나서서 기운 좀 차리게 해드리겠다는데 그걸로 서운하다. 시댁을 뭘로 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머님이야말로 나중에 이런 일 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제가 이희한테 왜 그렇게 시댁만 챙기냐, 우리 집은 안 챙기냐 하면 어머님 기가 막히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며느리지 어디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괜한 트집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발악을 하니까 놀라신 눈치였어요. 남편 또한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좀 나서지. 꼭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고 나서야 입을 여는 것도 꼴보기가 싫어졌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지치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사정도 모르면서 괜히 어른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는 저희 아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저희 가족은 30평짜리 전셋집에서 5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대출 이자에서 벗어나 정말로 저희 집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이사 날짜를 받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끝내기로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게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무엇보다 행복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아낄 수 있고 아이를 위해서 어찌됐든 좋은 일이다 생각했거든요. 집안의 대부분이 아이를 위한 용품이었기 때문에 50평대 아파트를 둘러보았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아파트 입주 전에 청소하고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할 겸 이사를 갈 집을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서 하자 부분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혼자 보면 놓치는 게 있을 거라며 바쁜 남편 대신 본인이 가겠다고 우기신 거죠. 어머, 이 집 정말 고급지네. 우리 재혁이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줘서 정말 고맙지 않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런 집을 마련했는지 알기나 하니? 전부 다 우리 재혁이 덕분이야. 네가 잘해줘야 돼. 아, 네, 뭐, 재혁 씨가 많이 고생했죠. 저도 알아요. 그럼 고생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지. 너도 집안일 잘하고 재혁이한테 신경 많이 써야 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줬는데 네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가 그동안 애 키운답시고 돈을 벌길 했니 뭘 했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행복하게만 살았지. 사업이 잘 풀려서 얼마나 다행이야. 사업을 더 키운다고 몇 개월 동안 용돈은 소식도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사업이 더 커져서 해외 진출이라도 하게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니. 아, 그러겠죠. 저는 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휴, 내조를 잘해야지.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서 어디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나 되겠어? 요즘 네가 하는 걸 보면 우리 재혁이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 내가. 너도 노력하는 게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지? 괜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에휴, 또 안사돈한테 가서 저러 이러지 말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하자보수 봐야 하는데 같이 좀 봐주실 거죠? 안쪽에 있는 방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왜 돌려? 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 같니? 솔직히 난 네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유, 이 집도 전부 재혁이 덕분에 가능한 거니까 너도 더 신경 써야겠어.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너도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혁이한테 잘하고 집안일도 잘 챙겨야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하자보수는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집안 부자재를 보면서 고급스럽다. 우리 아들 역시 최고다. 이런 집은 얼마나 할까 하면서 아들 사랑 생색내기 바쁘셨죠. 결국 저 혼자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면서 손봐야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입주 청소 가격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대충 짐을 더 싸고 입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게 참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이삿날 아침 이리저리 인부들에게 짐을 옮겨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 준비를 마치고 살던 집이 싹 비어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려갔더니 용달차 앞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차분한 얼굴로 서 계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시며 서리를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구나. 이게 무슨... 아니, 어머님, 이거 이혼 서류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이혼 서류를 왜 주시는 건데요? 보고도 모르겠어. 이혼하라는 소리잖니. 우리 아들 사업이 슬슬 잘 풀려서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내 집에서 내조를 하는 동 마는 동 친정만 챙기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 너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 놈이고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세장가 하나 못 들겠네. 나이도 아직 청청한 40대인데 당연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네가 이쯤에서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지금 저한테 그이가 50평대 아파트 샀다고 이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하라고요? 아니 손좀 키우기 싫으면 내가 키우마. 우리 아들이 뭐해 딸린 이혼남이라고 해서 세장가 못 갈까봐. 능력 있으면 여자는 따라붙는 법이란다. 어떻게 어머님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 문제가 있어도 참으면서 아이 보면서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라고요? 문제가 뭐가 있겠니? 있으면 너한테 있겠지. 우리 아들한테 문제 될 건 너 하나뿐이라고. 이보세요, 용달 아저씨. 여기서 전현짐은 빼고 출발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전현짐은 안 가져다 놓을 거니까
일 2번 하게 해서 죄송한데 그거 빼주세요. 제가 돈은 더 얹어드릴게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러시냐고요? 저희 가족 문제 왜 어머님이 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아들 집이니까 당장 짐 빼라고. 너 같은 거 안 데리고 간다고? 네가 애 키운답시고 한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아들 사업도 잘 몰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도 몰라. 네가 뭘 알아? 아우, 당장 짐 빼. 이혼하라고. 아, 정말이시죠? 저도 여태까지 쭉 참고 버티면서 아이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래요. 소원대로 이혼해드리죠. 제가 짐 뺄게요. 어머님 이런 짓 하신 거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나야 아이천이 빠지는 기분이라 속 시원하지. 애초에 여자가 고집이 센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앞에서 내내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시하는 네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저는 용달차에 실린 짐들 중에서 남편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제 짐을 빼는 줄 알고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봐도 남편의 옷으로 보이는 옷상자를 끄집어내니까 놀래서 달려와서는 왜 남편 짐을 빼고 앉아있냐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당연히 이해는 못하겠죠. 저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게 많았으니까요. 제가 제대로 뺀 거 맞는데요? 아, 잠시만요. 저 친정엄마한테 전화 들어와서 통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엄마. 이사 준비 다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파트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집 세놓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고요. 어, 나 이혼하라는 통보 받아서 내 집 아이 집만 들고 엄마 집으로 갈게요. 뭐? 예, 그 아파트를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게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면서 나를 놀려먹으려고 그래. 어머님, 제가 입 아프게 2번, 3번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집 명의자가 누군지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보셨어요? 안 떼보셨죠? 그러면 얼른 떼보세요. 그리고는 저는 용달차에 실린 제 짐을 들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딱 3시간 후에 친정집 문이 부서져라 쾅쾅 소리를 내며 울리더라고요. 초인종 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너무 시끄럽고 애가 겁을 먹으니까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딱 서 있더라고요. 화가 난 건지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씩씩거리는데 뭔가 싶었죠. 내가 네 말대로 등기부등본 떼봤다. 어떻게 아파트 명의를 네 엄마 명의로 해둘 수가 있어. 너 미쳤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지금 학가에 계획 세우면서 너네 엄마 명의로 돌려놓은 거야? 너 이거 다시 되돌려놔. 감히 우리 아들 돈으로 애먼 인간들이 먹고 살 생각을 해? 아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혼한다고 했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집인데 왜 그걸 네가 꼴꺽해? 당장 내놔. 진짜 기가 막혀서. 저기요, 그게 왜 댁 아드님 집입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인데 저희 보고 들어가 살라고 사주셨던 집인데 그게 왜 댁 아드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 된 거냐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술술 잘 풀려서 집 이사 간다고 지 돈으로 산 집이라고 했는데 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인간 사업이 술술 잘 풀려요? 술술 잘 풀렸었죠. 1년 전까지만 해도요. 1년 사이에 남편이 납품받던 지인 공장에서 일이 터지고 공장 문 닫은 거 모르셨어요? 신간이 사업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놨다 어쩐다 하더니 그 공장 문 닫고 나니까 거래처 하나 못 잡아서 전전긍긍하다가 빚지고 사업 말아먹은 건 이야기 안 했나 봐요. 지 부모한테 말 못하겠다 싶으나 보지. 지금 우리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 1년 전에 망했다고? 아니, 그럼 집 샀다는 건 뭐야? 몇 번을 말해요. 우리 엄마 집이었다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받은 보험금이랑 상속된 재산으로 했던 투자가 대박이 나서 그 돈 저한테 주시겠다고 저희 집 사정 힘든 거 알고 주신다고 했는데 저 봐야 밑빠진 사업에 물붓기 같아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대출 이자라도 없애자면서 집 해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깨털이라는 게 진짜야?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 어떻게 확인이라도 시켜드려요? 그래야 믿으시겠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사업을 한다는 대표란 사람이 회사를 빼고 나오는 게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어디라도 가 있겠다던 남편 놈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부모한테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건지 뭔지 남편은 곧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 끝났어? 우리 엄마는 갔어? 나 지금 PC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집으로 가서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아, 진짜 장모님 덕에 숨통 트인다. 아니, 이사 안 했어. 이사한다고 하니까 너네 엄마가 글쎄 나한테 이혼 소장 들고 찾아오셨더라. 나보고 우리 아들 세장가 갈 수 있게 이혼해달라 하시던데. 뭐?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옆에 있어? 이따마다. 지금 이거 스피커폰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아들이 50평대 집까지 해왔는데 나 같은 기생충은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던데. 참나.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된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뭐가. 시어머니는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19도 불러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쓰러진 걸 모른 척할 수도 없고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고 남편에게 연락하니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혼비백산 난리가 났던데 가까이도 정말 보기 싫어지는 거 있죠. 오만정이 다 털렸나 봐요. 아니 엄마가 쓰러졌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신이 들어? 괜찮아? 괜찮겠니? 내가 괜찮겠어. 아직 사업이 망한 것도 모르고 나는 이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돈 못 준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나한테 쌈짓돈 있으면 달라고 했던 그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너네가 주니 생활을 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걸 숨겨. 사업이 슬슬 잘 풀려서 너무 자만했나 봐요. 항상 변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숨길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실망하실까 봐.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으니 내가 어쩌면 좋아. 너 앞으로 나를 얼마나 쪽팔리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해? 얘 며느리야. 내가 일을 어쩌면 좋으니. 두 분이서 후회와 용서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저에게 주셨던 서류에 도장 찍어놨으니까 접수하세요. 제가 왜 이 모든 핀정과 구박을 감내하면서 돈도 못 벌어오는 이 인간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요? 취직해서 애 혼자 잘 크면서 살아보렵니다. 우울해하시는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요. 이혼이 답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 시은 도장 하나를 못 찍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혼이라니.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허튼 소리를 했어. 입이 방정이야. 안 사더니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차중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내 입방정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끝이 나게 생겼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제발 부탁하마. 내가 앞으로는 네 살림에 칼대를 참견하지 않고 괜한 투집도 잡지 않으마.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난 과거라 생각하고 잊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어.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시다니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싶네요. 이 사람이 그 1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어와서 그동안 주었던 생활비 저금해놨던 걸로 생활했어요. 그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전에 살던 집 전세 대출로 허덕이니까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였다고요. 이제 숨통 좀 트이겠다. 이 사람도 정신 차리고 직장을 구하든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겠다 해서 믿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응급실을 나오니 남편이 뒤따라와 저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당신의 화가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당신을 못 살게 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모른 척해서 미안해. 우리 이제 힘내서 같이 어려운 것들 다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장모님이 주신 집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고 했잖아. 제발 이렇게 나랑 이혼하겠다고 결정 내리지 마. 내가 잘할게. 제발. 싫어.
당신이 여태까지 모른 척 해온 시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잊고 넘어가? 당신은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됐어.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님이랑 짝짝꿍 맞아서 나 시집살이 시키고 할 때 모른 척 넘어갈 게 아니라 두 분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라도 쳤어야지.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걸 내가 늦게 알았던 거고 아이가 있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당신이랑 계속 부대 끼면서 살다 보면 다 지워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 우리 엄마도 더 이상은 안 그러신다고 하잖아. 아, 제발 한 번만 마음 돌려줄 수 없어? 아니,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당신이랑 나랑은 각자 다른 길을 걷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까 이만 내 인생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나를 살피고 내 아이를 살피고 우리 친정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 미래에 당신은 없어도 돼. 신흙은 더더욱 없어도 되고. 하지만 전엔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남들 다 겪는 정도의 시집살이를 겪고 남들 다 겪는 정도의 사업 실패로 인한 힘듦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믿으며 살았는데 이런 건 평범하지 않은 일 같더라고요. 어느 누가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지라는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결국 그 허세와 욕심에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된통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된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용히 친정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요. 신축 50평대 아파트는 전세지었어요. 남편놈 저에게 끝까지 잘못했다고 쫓아와 빌었지만 저는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이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게 많다지만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전부 다 마무리가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네요. 친정엄마는 저와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도 집이 북적북적하니까 마음에 안정이 생긴 건지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같이 심리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이혼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막상 없으니까 또 없는 대로 잘 살게 되네요. 남편놈 어찌 지내는지 안 봐도 뻔하지만 평생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시어머니 또한 자신의 입방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건지 반성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제가 갖고야 할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소홀하지 않고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늘 평안한 마음이 지속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